눈도 없는데 팔만 길어서 어디에 쓰십니까? 일본인 자문관의 한마디에 회의실이 웃었습니다. 11조 4천억 원짜리 실사격 평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새벽, 세계 최고라던 노르웨이 미사일이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프랑스도 떨어졌습니다. 300km 표적을 마친 것은 조롱당하던 한국뿐이었습니다. 22년간 미국의 승인 도장을 쥐고 있던 제가 그날 도장을 찍을 수 없었던 이유,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도장을 찍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찍을 것이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로버트 케이건입니다. 미국 국방안보협력국 DSCA에서 22년을 일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미국산 부품이 하나라도 들어간 무기가 제3국으로 넘어갈 때 그 서류의 마지막 칸에 서명을 하는 사람이죠. 이 일을 오래 하면 이상한 착각이 하나 생깁니다. 세계 무기 시장의 모든 계약이 결국 내 책상 위를 지나간다는 착각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유럽 전투기의 레이더에도 우리 부품이 들어갑니다. 중동에 팔리는 장갑차의 열영상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에 무엇을 팔든 마지막에는 워싱턴의 승인 도장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도장을 22년 동안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저는 걸프 지역의 한 해군 기지에서 그 도장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3발 중 2발이 바다에 떨어진 날이었어요. 그날 무너진 것은 미사일 2발이 아니라 제 22년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시작은 2달쯤 전에 도착한 한 통의 공문이었습니다. 걸프 지역의 한 국가가 차기 수상함 전력을 통째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규모가 상식을 벗어났어요. 함정 6척, 대한미사일 240발, 그리고 30년짜리 군수 지원 계약까지 한 묶음이었습니다. 총액은 우리 돈으로 11조 4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무기 시장에서 이런 사업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세대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내면 그 나라 해군이 향후 30년간 쓰는 부품, 정비, 교육, 성능 개량이 전부 따라옵니다. 배를 파는 게 아니라 그 나라 바다의 표준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뜨면 세계의 모든 방산 기업이 눈이 벌개집니다. 발주국은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서류로 심사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7일간 실사격으로 직접 붙어보라는 겁니다. 저는 그 공문을 읽으면서 커피를 마시다가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실사격 비교평가는 방산업계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입니다. 카탈로그도 통하지 않고 로비도 통하지 않아요. 표적을 맞히면 사는 거고 못 맞히면 죽는 겁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회사의 명성이 단 몇 초 만에 끝장나는 자리죠. DSCA가 저를 파견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참가 후보 중에 미국산 부품을 쓰는 곳이 있었거든요. 승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현장에 있어야 계약이 매끄럽게 굴러갑니다. 쉽게 말해 저는 심사위원이 아니라 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자리가 편했습니다. 참가 명단을 받은 것은 출국 사흘 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노르웨이의 콩스베르그였습니다. 예상했던 이름이에요. 이 회사가 만든 스텔스 대한미사일은 우리 미 해군 함정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표현을 아껴 쓰는 편입니다만 이 분야에서는 그렇게 불러도 무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프랑스의 MBDA였습니다. 이쪽은 실전 기록이 무기입니다. 자기네 미사일이 실제 해전에서 군함을 침몰시킨 적이 있다는 사실을 40년째 팔고 있어요. 방산시장에서 실전 격침 기록보다 강한 홍보 문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대한민국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줄을 2번 읽었습니다. LIGNX1. 사업명은 함대함 유도탄 2형. 개발비 1조 6,300억 원. 솔직하게 털어놓겠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웃은 것은 아니지만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제 머릿속에 떠오른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국이 왜 여기 있지? 오해는 마십시오. 저는 한국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게 평가하는 쪽이었어요. 자주포는 훌륭하고 장갑차도 잘 만듭니다. 전투기도 만들더군요. 다만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언제나 같은 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잘 만들고 빨리 만들고 싸게 만드는 나라. 그러니까 가격표로 이기는 나라였죠. 대한미사일은 다릅니다. 이건 가격표로 되는 물건이 아니에요. 바다 위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파도와 구분되지 않는 잡음 속에서 움직이는 표적 하나를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공장이 아니라 축적입니다.
수십 년간 실패한 기록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물건이죠. 무엇보다 제가 확신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직 우리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믿었거든요. 전투기 엔진을 우리 것으로 씁니다. 몇몇 핵심 부품에도 여전히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무기를 팔려면 결국 제 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명단을 접으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셋 중 하나는 들러리구나. 비행기에서 내리자 열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활주로 아스팔트가 아지랑이로 흔들리고 있었고 숨을 들이마시면 목구멍이 마르는 그런 더위였어요. 기지까지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방파제 너머로 회색 함정 몇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낡은 배들이더군요. 저 배들을 전부 갈아치우는 계약이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첫날 저녁 평가단 명단이 방으로 배달됐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고 이름들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한 줄에서 멈췄어요. 발주국, 기술자문, 일본 방위성 장비국 출신, 카시와기 소이치로. 저는 그 이름을 한참 봤습니다. 이상했거든요. 일본은 이번 사업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참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참가하지 않은 나라 사람이 왜 평가단 명단에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에어컨 소리를 들으며 오래 뒤척였습니다. 목이 계속 말랐고 물을 2번이나 마셨어요. 그때는 그저 시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제 몸이 저보다 먼저 뭔가를 알아챘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서 저는 그 남자를 만났고 7일 중 단 하루도 그가 짜놓은 판을 벗어나지 못했으니까요. 회의실은 기지 본관 3층에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어요. 긴 원목 탁자가 놓여 있었고 의자는 18개였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서 반팔 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팔을 문지르고 있더군요. 커피 냄새와 새 카펫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발주국 대표는 하마드 알 마즈루이 제독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자였고 말을 아주 천천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대개 이미 결론을 갖고 있거든요. 제독은 짧게 인사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카탈로그를 보지 않겠습니다. 7일간 바다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평가 규정과 판정 기준은 카시와기 자문관이 설계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자가 일어나서 아주 정중하게 목례를 했습니다. 회색 정장에 넥타이를 단정하게 맸고 안경알 뒤에 눈은 웃고 있는데 눈꼬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류를 넘기는 손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소리가 나지 않더군요. 몇십 년 동안 서류만 만진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카시와기 소이치로입니다. 여러분의 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돕겠습니다. 한국어로 옮기면 평범한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은 이번 사업에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무기 수출을 스스로 묶어놓은 세월이 너무 길었거든요. 그 사이에 생산 라인은 내수용으로만 돌아갔고 단가는 올라갔고 해외 함정에 자기네 무기를 통합해 본 경험은 쌓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에 앉은 나라들 중 유일하게 일본만 팔 물건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이 규정을 쓰고 있었습니다. 경기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 심판복을 입은 겁니다. 저는 그 위화감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의 나라 사업이고 저는 도장일 뿐이니까요. 그때 입을 열었어야 했다는 사실을 저는 나흘 뒤에 깨닫게 됩니다. 참가팀들이 차례로 소개됐습니다. 노르웨이 쪽 대표는 에릭 홀름이라는 남자였습니다. 58세, 콩스베르그에서 25년간 대한미사일 시험평가를 총괄한 사람이에요. 저와는 구면이었습니다. 미 해군 함정에 자기네 미사일을 통합할 때 승인 서류를 제가 처리했거든요. 그는 저를 보더니 눈인사를 하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미 끝난 게임 아니냐는 표정이었어요. 프랑스 쪽은 클레르 부아쟁이라는 여성 임원이 나왔습니다. 명함을 건네는 손짓 하나까지 계산된 사람이었죠. 그리고 한국 팀이 일어섰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앞에 2명은 40대로 보이는 실무진이었고 서지훈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인사를 했습니다. 영어가 아주 정확했어요. 발음이 유창하다는 뜻이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한마디도 붙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 시선을 붙잡은 것은 세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였어요. 머리가 하얗고 등이 약간 굽었는데
정장이 몸에 비해 조금 커 보였습니다. 그는 인사를 할 때 일어서지 않고 앉은 채로 고개만 숙였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죽 서류철이 하나 들려 있었고 그 서류철 모서리가 하얗게 달아 있더군요. 명단에 적힌 직함은 이랬습니다. 체계 자문. 저는 이 업계에서 22년을 굴렀습니다. 이런 자리에 70대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실무는 40대가 하고 결정은 50대가 합니다. 70대가 앉아 있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회사 오너이거나 아니면 그 무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사람이거나요. 저 노인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그때는 그저 예우 차원이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나중에 저는 이 질문의 답을 듣게 되는데 그 답을 들은 밤에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 한참을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첫날 일정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카시와기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더군요. 그는 창밖 바다를 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케이건 부국장님, 이번 평가에 미국은 직접 참가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승인 업무만 봅니다. 그러면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요.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침묵은 동의로 읽힙니다. 그리고 그는 정확히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가 아주 옅게 웃으면서 목례를 하고 돌아섰을 때 저는 등 뒤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에 서명하지도 않았고 누구를 밀어주지도 않았어요. 다만 한마디를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흘 뒤 새벽에 규정이 바뀌었을 때 저는 그 침묵의 대가를 아주 정확한 금액으로 계산해 보게 됩니다. 이틀째 아침은 기술 브리핑이었습니다. 각 참가사가 40분씩 자기 무기를 설명하는 자리였어요. 이 자리는 사실상 자존심 싸움입니다. 누가 더 대단한 물건을 갖고 있는지 겨루는 무대죠. 노르웨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에릭 홀름은 화면에 자기네 미사일의 비행 궤적을 띄웠습니다. 파도 사이를 미끄러지듯 낮게 날아가는 궤적이었어요. 레이더 반사 면적을 극단적으로 줄인 형상, 마지막 순간까지 탐지되지 않는 적어도 침투, 그리고 미 해군 함정에 이미 통합되어 있다는 실적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미사일은 상대가 우리를 보기 전에 도착합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도 쳤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프랑스가 이어받았습니다. 부하쟁은 화면에 흑백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오래전 해전에서 자기네 미사일에 맞고 침몰한 군함의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딱 한 문장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시험장이 아니라 전쟁에서 증명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잠깐 무거워졌습니다. 저건 반칙에 가까운 발표였지만 효과는 확실했죠. 그리고 한국 차례가 왔습니다. 서지훈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다리를 꼬고 등을 기댔어요. 다음에 나올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거리가 300km라는 이야기, 스텔스 형상을 적용했다는 이야기, 가격이 경쟁사보다 저렴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첫 화면이 이상했습니다. 미사일 사진이 없었어요. 대신 바다 지도 한 장이 떠 있었고 그 위에 크게 적힌 것은 4초라는 숫자 하나였습니다. 서지훈이 말했습니다. 저희 제안의 핵심은 미사일이 아닙니다. 표적 정보를 4초마다 갱신하는 체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조용해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한미사일 브리핑에서 사거리도 속도도 아니고 정보 갱신 주기를 먼저 꺼내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옆자리에서 누군가 펜으로 탁자를 2번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지훈은 계속했습니다. 해상 초계기와 무인기, 위성, 그리고 함정 전투 체계를 데이터 링크로 묶은 구조를 설명했어요. 표적이 움직이면 좌표가 갱신되고 갱신된 좌표가 비행 중인 미사일에게 전달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설명이 절반쯤 갔을 때 카시와기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전체를 한번 둘러본 뒤에 입을 열었어요. 질문을 하려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발표를 하려는 사람의 자세였죠. 수상함의 레이더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수평선 너머를 보지 못합니다. 대략 22km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러면 300km 밖에 있는 표적은 애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건 물리 법칙이에요.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눈이 없는데 팔만 길어서 어디에 쓰십니까?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카탈로그에 300이라는 숫자를 적기는 쉽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파는 나라들을 오래 봐왔습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크게 터진 것은 아니었어요. 두어 사람이 짧게 웃었고 몇 사람은 서류로 입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 방에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았을 겁니다. 그 웃음의 뜻이 무엇인지요. 저도 웃었습니다. 이 문장을 쓰는 지금도 손끝이 조금 뜨거워집니다. 저는 그 조롱이 정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22년 경력으로 판단할 때 카시와기의 말은 옳았거든요. 표적이 안 보이면 사거리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다리를 다시 꼬면서 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여기서 끝났다고요. 그런데 웃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한국팀 끝자리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웃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표정 자체가 없었어요. 다만 무릎 위에 올려놓은 낡은 가죽 서류철을 두 손으로 아주 천천히 쓸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검버섯이 몇 개 보였고 손가락 마디가 굵었습니다. 오래 뭔가를 만든 사람의 손이었어요. 그는 화면에 떠있는 숫자 4를 보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점수판 위에서 한국은 사실상 3위였고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국을 언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고 에리콜룸과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그때 우리 중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4초라는 숫자가 나흘 뒤 새벽에 무엇을 하게 되는지를요. 그리고 카시와기가 그날 밤 자기 방에서 무엇을 쓰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저는 새벽 2시에 도착한 규정 개정 통보서, 그 문서의 마지막 장에 제가 직접 적어 넣은 서명, 그리고 세계 최고라 불리던 미사일이 바다에 떨어지던 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울린 것은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침대 옆 스탠드를 켜고 수화기를 들었어요. 상대는 평가단 사무국 직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지나치게 또박또박했는데 그건 밤중에 잠을 깬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안 자고 있던 사람의 목소리였죠. 부국장님, 평가 규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방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10분 뒤 문틈으로 봉투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 냄새가 났고 잉크가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것 같았어요. 손가락 끝에 미세하게 묻어났거든요. 이 서류는 몇 시간 전에 인쇄된 겁니다. 개정 항목은 3개였습니다. 첫 번째, 전자전방의 강도를 기존 안의 최대치로 상향한다. 두 번째, 표적함의 회피 기동 각도와 속도 변화폭을 상향한다. 세 번째, 사격 순서를 재배정한다. 앞에 2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전에 가깝게 만들자는 논리가 서니까요. 문제는 세 번째였습니다. 기존 순서는 콩스베르그, MBDA, LI-GNX1이었습니다. 바뀐 순서도 똑같았어요. 순서는 그대로인데 시간대가 바뀌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오전 9시, 프랑스는 오전 11시, 그리고 한국은 새벽 5시 40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줄을 보면서 침대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해역은 새벽의 해무가 낍니다. 육지에서 식은 공기가 따뜻한 바다 위로 밀려 나오면서 생기는 안개인데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에 가장 짙어요. 그 시간대에는 광학 장비가 거의 무용지물이 됩니다. 헬기와 항공기 운용도 제한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노르웨이와 프랑스는 맑은 대낮에 쏘고 한국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새벽에 쏘라는 거였습니다. 서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작성자 서명란에 카시와기 소이치로라고 적혀 있었어요. 글씨가 아주 반듯했습니다. 삐침 하나 흔들리지 않은 글씨였죠. 그리고 그 아래에 참관 승인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 이름을 적으라는 뜻이었습니다. 미국 승인 담당관이 이 개정에 이의가 없다는 표시요. 형식적인 절차였습니다. 제가 서명하지 않는다고 개정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심사위원이 아니라 도장일 뿐이니까요. 저는 펜을 들었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방 안이 서늘한데도 뒷목이 뜨거웠습니다. 제 손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규정 개정이 아니라 특정 참가자를 떨어뜨리기 위한 설계라는 걸요. 그런데 저는 서명했습니다. 이유를 지금 와서 변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남의 나라 사업이었고 제 권한 밖이었고 무엇보다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어차피 3등이었으니까요. 새벽에 쏘든 대낮에 쏘든 못 맞히는 건 마찬가지라고 봤습니다. 지금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그때 제 손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 서명은 제 22년 경력에서 가장 부끄러운 3글자였습니다. 아침 브리핑에서 개정안이 공표됐습니다. 에리콜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자기한테 유리한 계정이니까요. 프랑스 쪽도 조용했습니다. 이 업계에서 남을 위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 팀 쪽을 봤습니다. 서지우는 계정안을 2번 읽었어요. 표정이 거의 변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요청드립니다. 새벽 시간대 사격이라면 해상 초계기 이륙 허가를 함께 요청합니다. 저는 속으로 그럴 줄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표적을 찾을 눈이 필요하니까요. 안개 속에서 300km 밖 표적을 보려면 하늘에 뭐라도 띄워야 합니다. 카시와기가 답했습니다. 이번 평가의 대상은 미사일입니다. 항공기는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규정 어느 조항에 근거한 판단입니까? 판정단의 재량입니다. 서지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그 순간 규정집을 펼쳐봤습니다. 항공자산 운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카시와기가 방금 그 자리에서 만든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한국 팀 쪽을 다시 봤습니다. 서지우는 통화를 하고 있었고 실무진 2명은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창가에 혼자 서 있었어요. 바다 쪽을 보고 있더군요. 아침 햇살이 그의 옆 얼굴에 닿아서 주름이 하나하나 다 드러났습니다. 그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화도 없고 절망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방금 자기 회사가 명백하게 불리한 조건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왜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잠들기 전에 계정안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서류를 엎어 놓았어요. 서명란이 위로 보이는 게 싫었거든요. 이틀 뒤 저는 알게 됩니다. 그 계정안이 한국을 떨어뜨리기 위해 쓰였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을 증명하는 문서가 되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카시와기 본인이었습니다. 사격 첫날 아침, 저는 평가함 갑판에 서 있었습니다. 바다가 유리처럼 잔잔했어요. 하늘에는 구름이 거의 없었고 시야는 수평선 끝까지 트여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를 방산업계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카탈로그 데이라고 부릅니다. 홍보 영상 찍기 딱 좋은 날이라는 뜻이죠. 갑판은 뜨거웠습니다. 신발 밑창을 통해 열이 올라왔고 난간 쇠붙이는 손을 대면 데일 것 같았어요. 배기구에서 나오는 디젤 냄새와 바다 소금기가 섞여서 목구멍에 달라붙었습니다. 입안이 계속 짭짤했습니다. 표적은 수평선 너머에 있었습니다. 퇴역한 상륙함을 개조한 무인 표적함이었어요. 길이 90m가 조금 넘는 배였고 자동 조타로 계속 항로를 바꾸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전자전 장비가 실려 있었죠. 개정된 규정에 따라 방해 강도는 최대치였습니다. 함교 스피커에서 카운트다운이 나왔습니다. 노르웨이 차례였습니다. 에리콜름이 제 옆으로 왔어요. 그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입꼬리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로버트, 오늘 저녁은 내가 사지. 발사 3초 전에 갑판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발사관이 열렸습니다. 소리가 먼저 왔습니다. 공기를 찢는 소리였어요. 배기 화염이 갑판을 훑고 지나가면서 열풍이 얼굴을 때렸고 저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미사일은 이미 하얀 연기 꼬리만 남기고 수평선 쪽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25년 경력이 만든 물건이었습니다. 우리 미 해군 함정에도 실려있는 미사일이었죠. 저는 그때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광판에 비행시간이 올라갔습니다. 미사일은 저고도로 진입했습니다. 파도 사이를 미끄러지듯 날아갔어요. 표적함이 회피 기동을 시작했고 동시에 전자전 장비가 작동했습니다. 화면에 노이즈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종말 단계 진입까지 20초, 15초. 그때 궤적선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아니면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미사일 탐색기가 표적을 놓치고 다시 찾는 중이었습니다. 10초. 궤적선이 오른쪽으로 벌어졌습니다. 5초. 그리고 화면 위의 점이 표적을 지나쳐 갔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신 채로 내쉬지 못했습니다. 갑판 위에서 누군가 아랍어로 짧게 뭐라고 말했고 그 뒤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파도가 배전을 때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전광판에 결과가 떴습니다. 미명중. 저는 고개를 돌려 에릭을 봤습니다. 선글라스를 벗고 있더군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무전기를 난간 위에 놓았는데 놓는 게 아니라 거의 떨어뜨리는 동작이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5년을 바쳐 만든 물건이 방금 바다에 떨어졌으니까요. 2시간 뒤 프랑스 차례가 왔습니다. 부하쟁은 발사 전에 팀원들과 짧게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아침보다 굳어 있었어요. 노르웨이가 실패한 걸 봤으니 당연했죠.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쪽은 더 나빴습니다. 종말 단계에서 표적을 아예 잃어버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거든요. 실전에서 침몰 기록을 만든 그 미사일이 전자전 방해 앞에서 눈이 먼 채로 바다에 처박혔습니다. 갑판 위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발주국 실무진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11조 원짜리 사업인데 두 후보가 연달아 실패했으니까요. 이건 참가사의 망신이 아니라 발주국의 곤란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부끄럽게도 안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요. 이 조건이 너무 가혹했던 겁니다. 세계 최고 2개가 다 실패했다면 그건 미사일 잘못이 아니라 규정 잘못이에요. 그러면 제 서명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가혹했으니 공평해진 셈이죠. 저는 그 논리로 제 아침을 정리했습니다. 담배를 안 피운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날은 한 대 얻어 피웠습니다.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는데 맞은편 테이블에 카시와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였고 아주 천천히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포크질이 정확했습니다. 표정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딱 한 가지가 눈에 걸렸습니다. 그는 물잔을 들면서 아주 옅게 웃었어요. 두 후보가 연달아 실패한 상황입니다. 평가를 설계한 사람이라면 곤란해야 정상이에요. 자기가 만든 규정이 너무 어렵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미소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갑판에서 알게 됐죠. 그는 두 후보가 실패해서 웃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떨어뜨리면 된다고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50분에 저는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안개가 밀려와 있었습니다. 전날과 완전히 다른 바다였어요. 손을 뻗으면 손끝이 흐려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뱃머리 넘어 400m쯤부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색 벽이 배를 둘러싼 것 같았죠. 공기가 축축했고 난간에 손을 대니 물기가 묻어났습니다. 소금기 대신 젖은 쇠 냄새가 났어요. 갑판 조명이 안개 속에서 뿌옇게 번졌습니다. 사람들 얼굴이 잘 안 보여서 다들 목소리로 서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표적함은 이미 출발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멀리 나갔어요. 280km였습니다. 전날 노르웨이와 프랑스가 쏜 거리보다 40km 이상 먼 거리였습니다. 저는 한국 팀 구역으로 걸어갔습니다. 궁금했거든요. 초계기도 못 띄우고 헬기도 못 띄우는 상황입니다. 안개 때문에 광학 관측도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대체 무엇으로 표적을 찾을 생각일까요? 한국팀 콘솔 앞에 서지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에 노인이 서 있었어요. 여전히 그 낡은 가죽 서류철을 옆구리에 끼고 있더군요.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표적이 살아 있었습니다. 화면 위에 표적함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고 그 옆에 작은 숫자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갱신 경과 시간이었습니다. 숫자가 4까지 올라가면 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1, 2, 3, 4로 올라갔다가 0으로 떨어졌어요. 4초마다 좌표가 새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안개뿐이었습니다. 초계기는 못 띄웠을 텐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지훈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답했어요. 안 띄웠습니다. 그러면 저 좌표는 어디서 옵니까? 그가 그제야 저를 봤습니다. 부국장님, 저희는 처음부터 초계기가 못 뜨는 상황을 전제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첫날 밤에 무엇부터 맞는지 아시냐고요. 활주로부터 맞습니다. 조기경보기와 초계기가 뜨는 그 활주로요. 그러니까 초계기가 하늘에 떠 있는 상황을 전제로 만든 무기는 정작 전쟁 첫날에 가장 먼저 쓸모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다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함정 자체에서 발진하는 무인기, 위성 정보, 그리고 여러 함정과 지상 체계를 하나로 묶은 데이터 링크였어요. 어느 하나가 끊겨도 나머지가 좌표를 이어받는 구조였습니다. 저희 미사일은 발사된 뒤에도 계속 새 좌표를 받습니다. 표적이 도망가면 도망간 만큼 다시 조준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첫날 브리핑에서 미사일 사진 대신 지도를 띄운 이유가 설명됩니다. 그들은 미사일을 팔러 온 게 아니었어요.
눈과 팔이 하나로 묶인 체계를 팔러 온 겁니다. 카시와기가 조롱한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눈이 없는데 팔만 길어서 어디에 쓰냐고 했죠. 한국은 눈을 먼저 만들고 팔을 나중에 붙인 겁니다. 순서가 반대였던 거예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안개 때문에 발사 화염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회색 벽 안쪽이 순간적으로 주황색으로 물들었다가 다시 회색으로 돌아갔어요. 소리는 오히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안개가 소리를 가둬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미사일은 저고도로 진입했습니다. 전광판 숫자를 봤습니다. 비행 고도가 계속 내려갔어요. 20m, 12m, 7m를 지나서 3m에서 멈췄습니다. 해수면 위 3m입니다. 파도 마루보다 낮게 나는 겁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손끝이 저렸습니다. 이 고도에서는 상대 레이더가 파도 잡음과 미사일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대신 조금만 계산이 틀어져도 그대로 바다에 처박히죠. 이건 기술이 아니라 배짱의 영역입니다. 표적함이 회피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전자전 방해가 최대치로 걸렸어요. 화면에 노이즈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화면에서는 표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4초마다 좌표가 갱신되고 있었으니까요. 미사일 자기 눈이 가려져도 뒤에서 계속 길을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종말 단계 진입. 표적함 레이더가 미사일을 탐지한 것은 충돌 12초 전이었습니다. 12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대공 미사일을 쏘기에도 짧고 기만체를 뿌리기에도 짧고 근접 방어 무기가 조준을 끝내기에도 짧아요. 탐지했다는 사실만 알고 죽는 겁니다. 전광판에 섬광이 잡혔습니다. 명중이었습니다. 안개 너머에서 낮고 둔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폭발음이라기보다 큰 문이 닫히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몇 초 뒤에 갑판이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갑판 위에서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카시와기가 자리에서 일어서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손이 탁자 모서리를 잡고 있었는데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되어 있었습니다. 안경 아래 화면 불빛이 반사돼서 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 한국팀 뒤에 서 있던 노인이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옆구리에 끼고 있던 가죽 서류철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아주 천천히 숙였어요. 기뻐하는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는 동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동작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이틀 뒤에 그가 직접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날, 저는 호텔 방에서 불을 켜지도 못한 채 오래 앉아 있게 됩니다. 명중 판정이 나오기까지 1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인 헬기가 표적함으로 접근해 손상 상태를 촬영했고 그 영상이 회의실 화면으로 전송됐습니다. 표적함 중앙부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상부 구조물이 안쪽으로 주저앉아 있었고 관통 흔적이 반대편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판정단이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카시와기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표적 파괴 판정이 애매합니다. 명중은 인정하되 전투 능력 상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사격을 통한 재검증을 요구합니다. 저는 그 순간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은 방금까지 1시간 동안 판정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저 정도 손상이면 어느 기준으로 봐도 격침입니다. 그런데도 애매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뿐이었어요. 한국이 통과하는 걸 막고 싶은 겁니다. 알마즈루이 제독이 아주 천천히 서류철을 넘겼습니다. 그는 몇 장을 넘기더니 한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고쳐 쓰고 그 페이지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판정 기준 제4조. 표적함의 전투 능력 상실은 명중 후 관통 흔적과 상부, 구조물의 구조적 손상으로 판단한다. 제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문관님, 이 조항을 작성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한쪽으로 몰렸습니다. 카시와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서류의 작성자 서명란에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가 한국을 확실하게 떨어뜨리기 위해 판정 기준을 아주 빡빡하게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빡빡한 기준을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제독이 서류를 덮으면서 말했습니다. 본 판정단은 명중과 전투 능력 상실을 모두 인정합니다. 그런데 카시와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재사격을 허용해 주십시오. 단 한 발의 결과로 30년짜리 계약을 결정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조건을 더 어렵게 걸고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그때 이 남자가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목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규정이 자기 편이면 규정을 들고, 규정이 자기 편이 아니면 규정을 바꾸자고 합니다. 그가 원하는 건 공정한 평가가 아니라 특정한 결과였습니다. 제독이 한국팀을 봤습니다. LI 진엑스원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지훈이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대답한 사람은 그가 아니었습니다. 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고 앉은 채로 말했어요. 목소리가 굵고 낮았고 영어가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문장이 아주 짧고 분명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조건은 더 어렵게 걸어 주십시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상식적인 판단이 아니었어요. 이미 한 발 맞췄습니다. 여기서 제 사격을 받아들이는 건 아무 이득도 없이 위험만 늘리는 겁니다. 한 번 실패하면 앞에 성공까지 우연으로 취급되니까요. 그런데 노인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우리 물건은 2번 마칩니다. 제 사격은 다음 날 새벽으로 잡혔습니다. 조건은 더 나빠졌습니다. 표적함까지 거리가 300km로 늘어났고 회피 기동폭이 다시 상향됐으며 이번에는 기만체 살포까지 추가됐습니다. 안개는 전날보다 더 짙었어요. 저는 그날 새벽 갑판에서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긴장했는지 스스로도 이상했습니다. 저는 한국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저는 그때 한국을 응원한 게 아니라 카시와기가 이기는 걸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발사됐습니다. 3m 고도로 들어갔습니다. 좌표가 4초마다 갱신됐습니다. 기만체가 뿌려졌고 전자전 방해가 최대치로 걸렸고 표적함이 급격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미사일은 표적을 따라 같이 틀었습니다. 탐지에서 충돌까지 걸린 시간은 9초였습니다. 전날보다 3초가 더 짧았어요. 접근 경로를 다르게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무기를 2번 쓰면서 상대가 학습할 여지를 줄인 겁니다. 명중이었습니다. 갑판 위에서 처음으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발주국 실무진 몇 명이 손뼉을 쳤어요. 한 사람이 웃으면서 옆 사람 어깨를 쳤습니다. 에리콜름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바다를 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로버트, 우리 미사일이 저 미사일보다 못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4초를 못해.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사일은 회사가 만들면 되지만 저건 나라가 만들어야 하는 거야. 저는 그 말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22년 동안 승인 서류만 만지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문장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판정단은 한국의 기술평가 1위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격과 군수 지원 조건뿐이었습니다. 사실상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회의에서 카시와기가 다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꺼낸 말은 무기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저는 그가 70세 노인을 향해 던진 한 문장, 그 문장 뒤에 이어진 11초간의 침묵,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일차 저녁 회의는 계약 조건을 다루는 자리였습니다. 기술 평가가 끝났으니 이제 돈 이야기를 할 차례였어요. 이런 회의는 보통 지루합니다. 단가표를 넘기고 부품 공급 기간을 확인하고 교육훈련 항목을 조율하죠. 카시와기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서류를 들고 있지 않았어요. 그게 이상했습니다. 그는 늘 서류로 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제독님, 무기는 성능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독이 계속하라는 표시로 손을 들었습니다. 이 무기를 만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가 한국 팀 쪽을 봤습니다. 정확히는 끝자리에 노인을 봤어요. 한국 해군은 예전에도 배가 먼저 맞은 적이 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쪽 미사일이 상대보다 짧았기 때문입니다. 짧으면 먼저 맞습니다. 저는 그 나라가 그때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정중한 어조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 나라의 물건에 30년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놓쳤습니다. 펜이 탁자 위에서 2번 굴러서 멈췄어요. 그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이건 기술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가격 협상도 아니었어요. 그는 사람이 죽은 사건을 협상 카드로 꺼낸 겁니다. 그것도 그 나라 사람들 앞에서요. 서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가 탁자 아래에서 주먹을 쥐는 게 보였어요. 손등에 힘줄이 솟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옆에서 손이 하나 올라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서지훈의 팔을 가만히 눌러 앉히고 자기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무릎이 좋지 않은 사람의 동작이었습니다. 한 손으로 탁자를 짚고 몸을 세웠고 그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가 카시와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맞았습니다. 회의실 안에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반박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고 경위를 설명하거나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항변하거나 최소한 이건 무례하다고 말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는 그 말만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는 동작도 느렸습니다. 의자를 짚고 천천히 내려앉았고 그 뒤로 다시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침묵을 세어봤습니다. 11초였습니다. 11초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부하쟁이 서류로 입을 가렸고 에리콜름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발주국 실무진 한 명은 고개를 숙인 채로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말하기 싫은 부분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건 선을 넘었다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미국 정부 대표 자격으로 그 정도 발언은 할 수 있었어요. 제 한마디면 그 회의는 정리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펜을 주워서 다시 손에 쥐었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미 사흘 전에 그 사람이 만든 규정에 서명을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한국을 새벽 안개 속으로 밀어넣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침묵한 사람이 지금 와서 무슨 자격으로 입을 열겠습니까?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쯤에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호텔 로비에서 한국팀 실무진 한 명을 봤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켜놓고 있었는데 화면을 보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더군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저 어르신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그가 저를 한참 보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저희 회사 사람이 아닙니다. 은퇴하신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 왜 여기 계십니까? 이 사업만은 직접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왜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이렇게만 말했어요. 내일 계약 결과 나오면 그때 직접 여쭤보시죠. 그렇게 6번째 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카시와기가 아직 카드를 한 장 더 쥐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카드가 겨누는 대상이 한국이 아니라 22년 동안 도장을 쥐고 살아온 저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저는 제 서류 가방이 그 회의실에서 어떻게 열렸는지, 그리고 제가 왜 도장을 찍을 수 없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계약 상대를 확정하는 자리였어요. 이런 회의는 분위기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발주국 실무진들이 이미 한국팀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거든요. 서류를 건네는 손짓, 눈이 마주쳤을 때 짓는 표정, 이런 것들이 다 신호입니다. 제독이 최종 검토 사항을 물었습니다. 카시와기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또 시작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이미 2번 졌습니다. 기술 평가에서 졌고 제 사격에서도 졌어요. 이제 뭘 더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꺼낸 것은 미사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독님, 계약을 확정하시기 전에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서류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 무기 체계에는 미국산 부품이 들어갑니다. 이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나라 전투기의 엔진은 미국 제품이고 몇몇 지상 장비의 핵심 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그 서류를 처리하는 사람이니까요. 제3국으로 수출할 때는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이 나지 않으면 계약은 그날로 종이 조각이 됩니다. 30년짜리 군수 지원을 약속받으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30년의 실제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가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마침 그 승인 도장을 찍으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회의실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발주국 실무진들이 서로를 봤어요. 방금까지 한국 쪽으로 기울어 있던 몸들이 다시 곧게 펴졌습니다. 누군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났고 누군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카시와기라는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카드를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규정 조작도 새벽 사격도 제 사격 요구도 전부 이 마지막 한 장을 위한 밑밥이었어요. 상대가 기술로 이기더라도 결국
그 기술이 남의 허락 위에 서 있다는 사실만 심어 놓으면 됩니다. 30년짜리 계약을 앞둔 나라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그거니까요. 제독이 저를 봤습니다. 케이건 부국장. 이 미사일은 미국의 승인이 필요합니까?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각 참가사는 부품 구성표를 제출했습니다. 수출 승인 사전 검토용 자료예요. 어느 나라 부품이 몇 개 들어갔는지 항목별로 적어서 내는 서류입니다. 저는 22년 동안 이런 서류를 수천 장 읽었습니다. 보통은 표를 읊기만 해도 어디에 우리 부품이 박혀 있는지 몇 초 만에 찾아냅니다. 한국 측 구성표를 꺼냈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추진기관, 국내 개발, 탐색기, 국내 개발, 관성 항법 장치, 국내 개발, 데이터 링크, 국내 개발.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전투 체계 연동 소프트웨어, 국내 개발, 신관, 국내 개발, 탄두, 국내 개발, 탐색기 렌즈 조립체, 국내 생산. 저는 세 번째 장까지 넘겼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미국산 부품 항목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이상한 일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럽 최고 수준의 회사가 만든 미사일에도 우리 부품이 들어갑니다. 어딘가 한 군데는 반드시 있어요. 반도체든 렌즈든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든 미국을 완전히 빼고 정밀 유도 무기를 만드는 나라는 세계에 몇 되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 것 같지 않게 들렸습니다. 이 무기에 대해 미국 정부가 승인할 항목은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서명이 필요한 부품이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도장을 찍으러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찍을 것이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난 며칠을 전부 다시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자기 약점을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엔진을 아직 완전히 자립하지 못했다는 것도, 몇몇 분야에서 여전히 남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순서를 그렇게 짠 겁니다. 허락이 필요 없는 영역부터 하나씩 완성해 나간 거예요. 바다에서 쓰는 무기, 그 중에서도 자기 함정에 자기 손으로 통합할 수 있는 무기부터 뼈대를 전부 자기 것으로 바꿨습니다. 1조 6,300억 원과 십수년이라는 시간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건 미사일 값이 아니라 자립의 값이었습니다. 제독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카시와기 쪽을 봤어요. 여전히 천천히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문관님. 네, 제독님. 자문관님 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이 시장에 무기를 몇 발이나 파셨습니까? 카시와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독이 다시 물었습니다. 몇 발입니까? 침묵이 길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카시와기의 손을 봤어요. 첫날 회의에서 소리 없이 서류를 넘기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탁자 위에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독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30년을 함께할 상대를 고르는 중입니다. 30년 동안 아무것도 팔지 못한 분의 조언을 그 자리에서 두 번 마친 사람들보다 더 신뢰해야 할 이유를 저는 찾지 못하겠습니다. 카시와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전날 저녁 그가 죽은 사람들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그가 언젠가는 그 발언을 거두리라고 막연히 기대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는 서류를 정리해서 가방에 넣고 제독에게 아주 정중하게 목례를 한 다음 한국 팀 쪽은 한 번도 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게 제가 그 사람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오후 3시에 계약이 발표됐습니다. 함정 6척, 대한미사일 240발, 그리고 30년 군수 지원, 총액 11조 4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계약 상대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사람들이 악수를 하러 몰려갔습니다. 서지우는 웃으면서 사람들과 손을 잡았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더군요. 그런데 그 노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복도에도 없었어요. 그가 있어야 할 자리, 그가 30년을 걸었다는 그 자리에 정작 그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그날 밤 방파제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왜 그 낡은 가죽 서류철을 7일 내내 손에서 놓지 않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제가 이 보고서에 차마 다 적지 못한 부분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들어주십시오. 방파제 끝에 그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낮에 열기가 식으면서 바다에서 서늘한 공기가 올라왔어요. 파도가 콘크리트 벽을 때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멀리 정박한 함정들의 항해등이 빨갛고 초록으로 깜빡이고 있었죠. 그는 무릎 위에 그 가죽 서류철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축하한다는 말은 너무 가벼웠고 어제 일은 미안하다는 말은 제 몫이 아니면서도 제 몫이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그였습니다. 부국장님은 오늘 도장을 못 찍으셨죠? 저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잘 나오지 않아서 소리가 이상하게 났어요. 2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무릎 위에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안에 든 것은 2장이었습니다. 한 장은 표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종이였어요. 접힌 자국이 여러 번 반복돼서 접힌 선이 하얗게 달아 있었고 모서리는 손때로 갈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표에는 나라 이름과 미사일 이름, 그리고 사거리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적은 글씨였습니다. 한국 쪽 숫자가 다른 줄들보다 짧았습니다. 2번째 장은 사진이었습니다. 배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젊은 남자들이 20명쯤 서 있었고 다들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이 오래돼서 색이 다 발해 있었죠. 뒷줄 왼쪽 끝에 있는 한 사람 얼굴에 볼펜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그 동그라미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제 후배입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30년 전에 우리 바다에서 우리 초계함 한 척이 먼저 맞았습니다. 상대 미사일이 우리 것보다 멀리 날아갔거든요. 우리는 상대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다가가야 했고 그 사이에 먼저 맞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여러 번 해본 말인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그 표를 만들었습니다. 사거리 비교표요. 회의에 들고 갈 자료였습니다. 우리 것이 짧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자료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표를 다시 접었습니다. 자료로 아는 것과 사람이 죽는 것은 다른 일이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딱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먼저 맞지 않게 하는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그 회의실에서 30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했는지요. 저는 그 숫자를 카탈로그 스펙으로 봤습니다. 카시화기도 그렇게 봤어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 그 숫자는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100km 더 멀리 날아간다는 건 숫자가 아닙니다. 먼저 쏘느냐, 아니면 맞고 나서 알아차리느냐입니다. 그 100km 안에 사람의 목숨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 왜 반박하지 않으셨냐고요. 그가 바다를 보면서 답했습니다. 그 사람 말이 맞았으니까요. 우리가 먼저 맞았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그쪽이 조롱하려고 꺼낸 말이었습니다. 압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하면 그 아이들이 2번 죽습니다. 먼저 맞은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짧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걸 30년 동안 부인하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부인하는 대신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저를 봤습니다. 오늘 그 표를 버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때 눈이 뜨거워지는 걸 참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2년 동안 무기를 서류로만 봤습니다. 부품 목록과 승인 번호와 계약 금액으로만 봤어요. 그런데 그날 밤 방파제에서 저는 무기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처음 배웠습니다. 기술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30년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일주일 뒤 저는 워싱턴에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술평가 결과와 계약 조건, 부품 구성 분석까지 30장이 넘는 문서였습니다. 그 마지막 장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한국을 후발 경쟁자로 분류해왔습니다. 오늘부로 그 분류를 바꿉니다. 한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며칠 뒤 에릭 홀름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술 한잔 하자는 말도 다음에 보자는 말도 없었어요. 딱 한 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사초를 만들어 보려고 하네.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봤습니다. 세계 최고라 불리던 회사가 지난주까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숫자를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준이 옮겨갔다는 뜻입니다. 바다는 넓고 세상은 여전히 힘으로 돌아갑니다. 누군가는 더 멀리 쏘고 누군가는 먼저 맞습니다. 그 사실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저는 그 바다에서 누가 먼저 쏘게 되는지를 압니다.
가장 오래 참았던 사람들입니다. 무시당하는 동안 조용히 사거리를 늘린 사람들이요. 조롱을 들으면서도 반박하지 않고 대신 그 조롱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때까지 30년을 버틴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국방안보협력국 부국장 로버트 케이건이 걸프 해역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왜 그 긴 세월을 견뎌야 했는지 이 이야기를 가족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오래 참은 쪽이 결국 먼저 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